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다룰 영화는 이완 감독님의 박화영과 어른들은 몰라요, 이 두 편입니다. 제가 에세이를 써봤습니다. 제목은 이완 감독은 몰라요 입니다. 쓴 글을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4년째 알바생입니다. 편의점 매출의 절반은 담배입니다. 코로나가 왔어도 담배는 끈질기게 사러 오는 아저씨를 비롯한 흡연자들이 전국의 편의점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저도 담배, 술 덕분에 생계를 유지합니다. 담배 인삼공사와 더불어 진로 화이트에 거듭 감사합니다. 전 국민이 흡연자가 된다면야 오죽 좋겠습니까? 술과 담배는 정부의 확실한 세금줄, 돈줄, 생명줄인 셈이지요.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답시고 담배값을 4,500원으로 올리고 담배의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을 붙여놓았지만 그것들 때문에 담배를 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으로 더 혐오스러운 그림을 감상하며 오늘도 담배를 뻑뻑 피울 뿐입니다. 담배를 피우지도 않는 저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 끔찍한 사진들을 담배를 판매할 때마다 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넣어보았지만 아무도 알바생 따위의 말에 호응 안 터군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흡연자는 그렇다 쳐도 알바생이 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벌 받는 심정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담배 혐오 그림을 보아야 합니까? 정부는 대책을 강구하라. 피해 보상하라. 잠시 편의점 카운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알바생은 수백 종에 달하는 담배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니코틴과 타르 덩어리의 담배들은 샌드위치 식빵처럼 넓게 펼쳐져서 가운데 낀 초라한 알바생을 고기 패티처럼 먹어 삼킬 기세입니다. 저는 담배에 짓눌리고 압도되어 평일에 5시간 혹은 8시간을 견딥니다. 특히 만성 비염을 앓는 저는 담배 냄새가 정말이지 역겹습니다. 그럼 다른 일 하면 될 거 아니냐, 굳이 왜 거기서 버티느냐는 말을 내뱉는 분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무식한 편의주의적 말을 하는 것 뿐입니다. 어떤 일이든 일단 자리를 잡은 이상 해당 직종의 어떤 불합리함이나 악조건을 이유로 쉽사리 그만두지 못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고 견디며 일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반도체 공장은 돌아가고 있고 핵발전소나 쓰레기장에도 누군가는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거기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던일, 말보로, 레종, 에세, 팔리아멘트, 브랜드와 종류와 색상과 위치는 제각각이어도 변치 않는 것은 담배 상단 3분의 1 크기의 경고 사진입니다. 담배를 팔 때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끔찍한 사진과 마주칩니다. 4년째 보아도 볼 때마다 기분 나쁜 것은 여전합니다. 수술 도중 찍은 사진 같은데 심하게 썩어버린 어떤 사람의 식도나 입이나 배나 폐를 수술 칼로 가르고 찍은 게 분명한 구토가 나올 것 같은 혐오스러운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들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흡연은 폐암 확률을
몇 배나 높입니다. 흡연하면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습니다. 흡연하면 발기부전에 걸릴 확률이 증가합니다. 등등의 흡연 경고 문구가 그 사진의 의도를 정확히 서술합니다. 한마디로 담배 피우지 말라고 겁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인데 21세기에 사는 국민들에게 20세기적 발상으로 교조적으로 대처하는 정부의 심심한 경의 대신 경악을 표하는 바입니다. 물론 몇몇 어르신들은 경고 그림을 정부 의도대로 싫어하셔서 다른 그림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시는 바람에 좀 순한 그림으로 담배를 바꿔드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덕분에 그런 손님과 그런 알바생은 대화를 몇 마디 더 나누게 되었으니 경고 그림이 삭막해진 현대인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대다수 손님들과 대다수 알바생들은 이제 경고 그림에 무뎌졌습니다. 어쩌면 담뱃값 경고 그림의 가장 큰 공헌은 금연 인구를 늘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혐오 이미지에 무뎌지고 익숙해지게 만들었다는 바로 그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좀비나 귀신도 자주 보다 보면 친근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포 영화가 다른 장르에 비해 발길이 뜸한 것도 이런 연유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흡연자 수천만 명이 하루에도 여러 번 혹은 수십 번 담배를 꺼낼 때마다 신체 훼손 장면에 익숙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흡연자뿐 아니라 편의점 알바생들과 길거리에 나뒹구는 담뱃갑을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도 무뎌지긴 마찬가지입니다. 공포영화 감독들의 한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하군요. 이제야 드디어 이완 감독님 영화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됐습니다. 어떤 감독이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영화를 찍는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일제 순사가 주인공입니다. 러닝타임 2시간 내내 이 순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선인들을 고문합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발톱 뽑는 고문, 찌르거나 간지럽히는 고문, 밥 안 주는 고문, 잠 안 재우는 고문, 비좁은 공간에 가둬놓는 고문, 카메라는 고문 장면을 실시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묘사합니다. 이 영화는 마치 담뱃갑 경고 그림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문을 보여줄수록 고문에 무뎌지게 만들어버리죠. 감독의 원래 의도는 무엇인지 이 영화를 보는 이들은 누구나 알아봅니다. 고문은 나쁘다. 일제는 나쁘다. 나라 일은 서름이 이렇다. 뭐 이런 것이죠. 하지만 감독의 애초 의도와는 달리 이 영화는 관객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맙니다. 나열되는 고문의 이미지들에 압도당하던 관객들은 물론 처음에는 고문을 혐오하기도 하고 싫어하고 완강히 거부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서서히 고문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80년대 형사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마여서 무수한 사람들을 무표정한 얼굴로 무차별적으로 고문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집에 가면 평범하고 따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은 단지 고문이 일상인 어떤 장소에서 성실히 고문을 접했고 고문을 마치 직장 일처럼 별 생각 없이 수행했을 뿐입니다. 사람은 자주 접하는 것들을 친근하게 여기는 법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맞고 자란 아이들은 누군가를 두들겨 패는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굳이 이 사태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익히 겪어온 진리 아닌가요? 아이는 부모를 그대로 모방합니다. 술 먹는 아빠가 그토록 싫어도 보고 배운 게 술이라서 커서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아이들은 자기가 먼저 맞아봤기 때문에 누군가를 때리는 것입니다. 폭력에 익숙해지면 폭력을 저지르고 술에 익숙해지면 술을 먹듯이 영화도 마찬가지 이유로 특정 장면을 관객에게 길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 경우를 상상해보죠. 성폭행이 나쁘다는 것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어떤 감독이 2시간 내내 어떤 여성이 여러 명의 남성들에게 무자비하게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영화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십니까? 아, 성폭행을 하면 안 되겠구나. 저 여자가 정말 불쌍하다. 저런 남자들은 무기징역 때려야 해. 이럴까요? 천만에요. 성폭행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면 할수록 관객들은 카메라의 시선에 동조하여 성폭행을 오히려 즐기게 됩니다. 이건 일종의 야동, 과도 같습니다. 여성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아무리 클로즈업한들, 남자들의 악마스러운 얼굴을 아무리 강조한들, 마치 담뱃값 경고 그림을 아무리 마주해도 담배를 결국에는 피우고야 마는 것처럼 관객들은 성폭행 당하는 상황 자체를 관음증 환자의 시선, 즉 흥분된 시선으로 즐길 뿐입니다. 정리해보죠. 성폭행의 부당함을 가르치기 위해 성폭행 장면을 전시하면 안 됩니다. 고문의 부당함을 홍보하기 위해 고문을 나열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성폭행 나쁘고 고문이 나쁘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 건 굳이 영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아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문제의 관건은 그게 아닙니다. 성폭행범 중 어느 누구도 성폭행이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자기의 욕망을 못 이겨 범죄를 저지릅니다. 자, 이완 감독님은 비행 청소년들을 자신의 영화에 등장시켰습니다. 박화영에서는 가출 청소년 패밀리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영화 내내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맞고 섹스합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묘사해볼까요? 영화 초반 가출 패밀리의 어떤 두 여학생은 집안 거울 앞에서 담배 피며 대화합니다. 은미정, 그 씨발년 영재 오빠인데 존나 에바 싸잖아. 아 몰라 씨발년 진짜 재수가 없어가지고 관종 걸레 같은 년. 박하영은 이 둘을 보고 말합니다. 존나 펴대네. 너구리 잡냐? 미친년들아? 패 썩어 뒤지겠어. 한편 화장실로 장면이 옮겨가고 세진의 엉덩이 쪽으로 어떤 남학생은 섹스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진은 오빠 안에다 하지마 라고 말하고 이 남학생은 알았어 좀 닥쳐봐 씨발년아. 아 씨발. 카메라는 적나라하게 옆에서 이 둘의 섹스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창살 밖에 박화영을 비추는데 박화영은 엄마와 통화하는 중입니다. 돈 없어. 아 월세 없다고 씨발아. 캬 퇴. 어쩌라고. 뭐 씨발. 내가 쪽팔려? 쪽팔리냐고. 그래 씨발년아. 어쩌라고. 야 씨발년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박화영은 지금 엄마와 통화 중입니다. 야 내가 지금 집에 찾아간다? 야 네가 하고 다닌 건 뭔데? 그래 씨발 엄마년아. 네가 엄마야? 통화하던 아니 엄마를
협박하던 박화영은 자기 화를 못 이기고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몇 초가 흐르고 핸드폰에 알림이 울림과 동시에 박화영은 말합니다. 아싸, 돈 들어왔어. 화면이 어두워지고 박화영이란 타이틀이 뜨고 니들은 나 없으면 어쩔 뻔 봤냐? 라는 대사가 들립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가출 청소년의 실태를 일반인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게 과연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위에서 이것이 오답임을 논증했습니다. 이 영화는 최대한 리얼하게 가출, 아니 비행 청소년들이 할 법한 행동과 말투들을 전시합니다. 가출해 보지도 않고 그런 청소년과 어울려 본 적도 없는 대다수 사람들은 마치 그게 진실인 것처럼 상상합니다. 이 지점도 물론 문제입니다. 어떤 허구가 어떤 현실을 완벽히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지가 강렬할수록 마치 진실인 것처럼 연출할수록 이런 착각과 현실과의 괴리 효과는 더더욱 심해집니다. 박화영에서 묘사되는 청소년들은 술, 담배는 기본이고 대사의 거의 대부분을 욕설과 거친 말투로 채우는 것도 기본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장면 그대로를 묘사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과장도 없이 있는 그대로 이 지면에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영은 노래방 바닥에 뿌려진 팝콘을 먹으라는 영재의 말에 쫄아서 팝콘을 주워 먹습니다. 영재는 웃으며 팝콘을 다시 뱉으라 하고 뱉은 팝콘을 다시 먹으라고 말합니다. 박화영은 말없이 시키는 대로 하고 주변에 둘러앉은 아이들은 박화영을 비웃습니다. 어떻게 저런 새끼가 태어났지? 외계인, 대가리 등의 말들이 들립니다. 영재는 축구화를 개조해 축구화 밑바닥에 뾰족한 철심을 받고 박화영의 다리를 짓밟습니다. 영재는 바로 옆에 서 있던 남학생의 뺨을 갑자기 때리더니 몽둥이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영재는 커터칼을 박화영 얼굴 앞에서 까딱거리며 몰래 은미정 한 번만 더 만나면 발가락 다 잘라버린다 라고 협박합니다. 야 박화영, 빡가영, 박아영, 개 씨부랄 족같은 이팔구 같은 년아. 영재는 박화영을 노려보며 말합니다. 일어나 씨발년아, 숨도 쉬지 마. 담배 피며 한참을 노려보던 영재는 박화영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습니다. 영재는 박화영의 눈에 담배를 지지려 하는데 이때 은미정이 일어나며 나 갈래 라고 말하자 영재는 은미정을 잡으며 생리하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이 묘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물론 현실에선 이보다 더 심하고 더 잔인하게 상상도 못한 기발한 방법으로 괴롭히는 일진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한 과장된 위약적 폭력성을 관객들에게 보란듯이 던져주는 것이 과연 어떤 긍정적 의미 효과를 가져올까요? 계속해서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박화영은 엄마 집 앞에 찾아가 스피커폰을 보고 소리칩니다. 칼을 꺼내 흔들며 보여주기도 합니다. 야, 이 씨발년아. 야, 너 내가 오늘 씨발 좆되게 만들 거야, 알았어? 아이 씨발 진짜 주택가에서 큰 소리로 외치니까 당연히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박화영은 칼을 들이대며 소리칩니다. 뭘 봐 씨발 새끼들아. 안 꺼져? 꺼지라고. 씨발 새끼들아. 아이 씨발 너네 나 알아? 확 찔러볼라. 씨발 새끼들이. 박화영은 자기 화를 못 이겨 쓰레기 봉지를 마구 찔러대고 칼을 엄마 집 쪽으로 던져버립니다. 이때 경찰이
등장합니다. 남자 경찰관 2명이 박화영을 붙들고 제압하려고 하자 박화영은 야 씨발 만졌냐? 만졌어? 씨발 지금 젖 만졌잖아. 만졌네. 지금 가슴 만졌잖아. 야 경찰이 미성년자 젖 만진다. 찍으라고. 박화영은 주변 사람들에게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장면을 찍으라고 명령합니다. 야 내가 한 번 대줘? 준다고 하면서 바지를 내리려 하고 경찰은 이를 필사적으로 저지합니다. 엄마는 못 이겨서 돈을 붙여주고 박화영은 인터폰 카메라에 침을 뱉고 사라집니다. 이 영화는 이런 식입니다. 모텔에서 세진은 중년 남성과 성관계 하려는 척 하다가 영재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중년 남성을 벌거벗기고 물씬 패주고 협박합니다. 박화영은 교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선생님에게 욕하며 자퇴할 거라고 협박하고 은미정은 남자 학생들에게 키스해주고 돈을 뜯어냅니다. 만일 이런 자극적 장면들을 현실적이라는 명목으로 무한대로 허용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일제시대의 잔혹한 고문과 나치의 유대인 생체 실험과 위안부들이 당한 성폭행 장면과 무수한 살인사건 장면들을 여과 없이 사실적이고 리얼한 팩트이자 진실이라는 명목으로 용납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선정적 장면들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불쾌하기 때문입니다. 끔찍하고 잔인하고 상상도 하기 싫고 트라우마가 될 것 같고 인간이라면 차마 저질러선 안 되는 행위들이기 때문입니다. 법으로도 윤리로도 상식으로도 이런 영화의 제작은 잘못이란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영화가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왜 내가 내 돈 주고 그런 경험을 굳이 하러 극장에 가야 하나요? 우리는 진지하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객도 그런 영화를 볼 이유가 없고 감독도 그런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신뢰되고 상처되며 트라우마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영화는 제작 자체가 되어선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민감한 문제일수록 무척이나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박화영과 어른들은 몰라요는 제작된 걸까요? 그러한 방식의 재현은 관객들도 졸지에 공모자이자 공범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카메라가 비추는 성폭력 장면, 구타 장면, 욕설을 내뱉는 장면 등등을 관객도 어쩔 수 없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라는 체험의 양식에서 본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경험한다, 느낀다, 생각한다와 동의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가 보는, 비추는 방식은 관객의 체험을 전적으로 좌우합니다. 카메라의 시선은 물론 감독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카메라를 객관적이라 착각하는데 화면에 보여지는 모든 장면들은 의도적으로 촬영된 것이기에 철저히 주관적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는 이완 감독에게 그 장면들의 정당성에 대해 질문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영화는 충격을 줄 수 있고 주어야 하지만 이런 그릇된 방식으로 그릇된 충격을 주어선 안 됩니다. 영화는 어떤 식으로든 사회 내에 존재하며 상영될 수밖에 없는데 사회란 윤리와 도덕과 법과 상식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영화가 지켜야 할 선이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지점에서 예술과 퇴폐가, 예술과 폭력이,
예술과 상술이 갈라지는 것이겠죠. 관객들이 박화영의 적나라한 묘사에 놀라는 이유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가출 패밀리의 일원이 되어 욕하고 섹스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신을 상상으로나마 직면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관객은 당혹감에 빠져들죠. 이는 건강한 방식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이고 얕은 방식일 뿐입니다. 이런 영화가 양산되는 순간 영화계의 수준은 직설적이고 적나라한 원초적 동물 수준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영화에 열광하는 부류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의 수준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화영이나 어른들은 몰라요를 보면서 히덕거리는 사람들을 주의하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명백한 문제적 장면들을 보면서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껴야 할 감정은 즐거움이 아니라 안타까움이며 불쌍함이고 돕고 싶다,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등의 감정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감정의 목록들도 그 자체로 문제는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지나치게 대상화하고 타자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도와주어야만 하는 존재일까요? 나쁜 행동을 하니까 나쁜 청소년일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90년대에나 유효했던 한물관 인식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 감독이 드러내고자 하는 감정의 목록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이 영화가 다소 촌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마 감독은 이런 의도로 만들었겠지만 누군가는 찡그리거나 펑펑 우는 게 아니라 입꼬리를 슬며시 올리며 이 영화를 신나게 감상하고 있습니다. 일탈의 기분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키덕거림은 1차적으로 감독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감독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관객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사태가 이렇게 되어버린 건 이완 감독에게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잘못되었기에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영화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독의 본래 의도, 주제의식, 가치, 철학이 있고, 두 번째, 영화적 형식이자 틀, 보여주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 관객이 영화를 보며 실제로 느끼는 감정, 생각, 직감이 있습니다. 이 3지점들은 서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좋은 영화는 이 3가지가 거의 완벽히 말끔하게 일치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완 감독은 1, 2, 3번 모두에서 어긋나게끔 영화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하필 소재가 청소년들의 비행과 폭력과 성범죄 같은 묵직한 주제들이다 보니 더더욱 문제가 커져버렸습니다. 단순히 영화를 못 만든 게 아니라 관객들이 필연적으로 잘못 반응하게끔 영화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문제작인 척하는 포르노일 뿐입니다. 포르노를 보는 이유는 딱 하나, 흥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적 자극을 최단 시간 내에 느껴 분출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함이죠. 이 영화는 온갖 자극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나열하고 있는데 비행 청소년 시뮬레이션 같은 느낌을 줄 뿐입니다. 강렬한 이미지의 연속에서 감독의 의도는 사라져버렸고 관객은 낄낄거리며 웃고만 있습니다. 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박화영이 아무런 개연성도 없이 폭력과 섹스를 무분별하게 나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영화는 영화라기보다는 다큐나 뉴스에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비행 청소년을 재현하는 페이크 다큐나 9시 뉴스의 짜집기 말이죠.
실제 이완 감독의 영화들은 다분히 그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 객관성이 결여된 지극히 주관적인 다큐이자 뉴스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완 감독은 자신의 청소년 시절에 직접 자기가 겪었던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사실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화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잘 만든 영화는 관객이 대상이나 사태를 객관적으로 깊이 있게 음미하게 만들지만 못 만든 영화는 대상과 관객이 동화되어 현장에서 질질 끌려다니게 만들어버립니다. 배우의 연기가 열연으로 보이지 않고 무척이나 불쌍하고 힘겹게 영화를 찍었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박화영이 어른들은 몰라요에선 폭주족 남자와 세진이가 그토록 잔혹하게 매질당하는 걸 보면서는 저렇게까지 맞고 때릴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의 강도와 지속이어서 보면서도 무척이나 불쾌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과장되고 위약적인 매질을 보면서 관객이 느끼는 건 인간적 연민뿐입니다. 가출 청소년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배우가 저 연기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걱정하는 그런 연민일 뿐입니다. 특히 이완 감독의 영화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무척이나 자기적이고 인위적이란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무척이나 맵고 짠 청양고추와 조미료가 잔뜩 들어간 어떤 음식을 강제로 섭취하라고 관객에게 강요하는 느낌인데 이는 폭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훌륭한 주방장은 몸에 좋은 음식을 음미하기 좋은 방식으로 내놓을 뿐인데 나쁜 주방장은 나쁜 음식을 무척이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람의 입속에 쑤셔 넣을 뿐입니다. 이완 감독의 이러한 폭력적 경향성은 아마도 소재에 밀착되어 있는 탓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치우친 주관성의 필연적 비극이라 명명해도 좋겠습니다. 소설도 그렇지만 영화도 사건과 나, 인물과 나 사이의 거리두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감독이자 관객을 상징합니다. 성폭행을 말하고자, 보고자 하는 사람은 주관이 아니라 객관으로 말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는 감정을 배설하거나 가해자를 증오하거나 피해자를 연민하거나 하는 식으로 무게중심을 잃고 비릿해지고 맙니다. 비릿하다는 건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세련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감독 혹은 각본가는 자신이 다루려는 사안에 충분히 많은 케이스들을 연구하고 공부해보고 거리두기 하면서 말해야 객관성을 겨우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객관성이란 결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완 감독의 영화들이 감독의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보여지는 것부터가 객관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더 파더가 걸작이고 박화영이 범작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파더는 치매를 객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고 박화영은 청소년 폭력과 섹스를 주관적으로 체험하게만 해주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영은 빈틈이 너무나 많은 영화입니다. 최소한의 빈약한 개연성이 듬성듬성 깔려 있을 뿐입니다. 박화영은 과거에 엄마와 어떤 불화를 겪은 듯합니다. 영화에서 구체적 사연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스토리로 설득하려 하지 않고 이미지로 설득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어설퍼 보입니다. 강렬한 장면들을 서슴없이 보여줌으로써 단지 보고 느끼면 그만이라고 뭘 더 바라냐고 강요하는 듯합니다. 스토리로 설득되지 않으니 사건의 강렬함에 비해 공감이나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박하영이 왜 저토록 엄마를 증오하고 싫어하는지, 영재는 왜 아이들에게 무차별하게 폭력을 휘두르며 제압하고 지배하려고만 하는지, 세진은 어째서 영재를 좋아하게 되었고 성행위에 그토록 가볍게 응하는지, 은미정은 단지 박화영을 이용하기만 하는데
단순히 아이들과 관계를 이어가기 위함인지 은미정과 박하영이 단둘이만 남게 되었을 때 왜 둘은 초조해하며 그토록 자신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또래 집단으로 다시 회귀하려고 발악하는지 등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감독은 사연보다는 묘사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영화가 주제, 즉 메시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교조적이 됩니다. 영화가 사건, 즉 인상적 장면만을 강박적으로 주워 모아서 나열하기 시작하면 박화영과 어른들은 몰라요 같은 영화가 탄생합니다. 사건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무척이나 충격적이라 할 말을 잃을 정도로 강렬한데 그 사건들을 연결시켜서 영화적 의미를 찾거나 박화영이란 사람에 대해 생각하려 하면 1차원적 도식에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박화영은 어른들 앞에서는 강한 척하고 아이들, 특히 재영에게는 무척이나 순정적으로 고분고분합니다. 엄마와도 멀어진 상황에서 유일한 관계망인 또래 집단에 대한 인정 욕망에 갈급했겠죠. 사실 이 정도가 다입니다. 영화를 보고 상상하고 추론해낼 수 있는 깊이가 이 정도가 끝이에요. 더 이상 생각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 까닭은 박하영이 욕하고 박하영이 세진이를 때리고 박하영이 재영이에게 훔씬 두들겨 맞고 박하영이 경찰과 선생님과 실강이를 버리고 박하영이 모텔에서 강간을 당하는 장면은 그토록 적나라하게 오래도록 등장하지만 정작 박하영이 엄마에게 상처를 받았던 나날들과 박하영이 학교를 그토록 증오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장면들과 박하영이 어른들을 불신하는 순간들과 박하영이 아이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감정의 맥락들, 박하영의 내면의 아픔과 고독과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형성하는 순간들이 그 어디에도 묘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야 할 장면들이 빠져버렸고 없어도 되는 장면들이 너무 오래도록 나왔기 때문에 이 영화는 처참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완 감독이 청소년 폭력과 일탈에 대해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깊은 고민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이런 류의 영화들은 그러한 고민의 깊이가 전부가 되어야만 만들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완 감독은 해당 주제에 대해 지상 1층에서 생각하기를 멈추고 영화를 성급히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감독이고 청소년 일탈과 폭력을 주제로 영화를 만든다면 각본부터 제작, 촬영까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는다면 딱 박화영이나 어른들은 몰라요처럼 만들 것입니다. 그만큼 촉박하게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 당장 아무에게나 메가폰을 쥐어주고 만들어보라고 하면 이완 감독이 두 영화에서 묘사되었던 무수한 사건들과 자극적 장면들이 나열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생각이란 건 본디 단계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보편적 특질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비슷비슷한 단계를 밟아서 생각을 구체화시키고 정밀화하며 깊이를 더해 나가는 것이죠. 더 파더는 치매 노인을 주제로 생각의 깊이를 지하 10층까지 파고 들어간 셈이고 이완 감독의 영화들은 지상 1층에서 딱 멈춰버린 느낌입니다. 글로 치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이야기를 마치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짓거리는 경우와도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죄 지으면 안 된다, 성폭력은 나쁘다 이런 말들은 누구나 할 수 있죠. 1층에서 머무는 생각들입니다. 여기서 더 깊어지려면 왜 사랑해야 하는지,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를 서술해야만 합니다. 더 깊어지려면 사랑이란 무엇인지, 죄란 무엇인지도 물어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은 연이은 질문들과 응답들로 인해 자연스레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어른들은 몰라요는 박화영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박화영에서 나왔던 세진이가 이번에는 주인공이 되었지만
세진이가 겪는 일들은 선생님과 섹스해서 임신하고, 또래들에게 구타당하고, 룸사롱에서 도우미 일을 하고, 낙태 수술 받기 위해 돈을 벌고, 같이 다니던 오빠에게 두들겨 맞고, 낙태하는 등 박하영이 겪었던 갖은 고난과 수모를 다 당합니다. 어쩌면 이완 감독은 이러한 사태의 내면을 깊숙이 파고들기보다는 사건 자체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 전시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른들은 몰라요를 보면 또래 집단 앞에서는 세진이를 때리고, 세진이와 단둘이 있을 적에는 세진이의 키스도 하는 어떤 여학생이 등장해요. 한밤중에 세진이는 이 여학생이 거주하는 걸로 보이는 컨테이너 박스가 쌓여있는 어떤 공간에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찾아갑니다. 이 여학생은 어설프게 세진이의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컨테이너 박스에 꽝 하며 부딪히고 머리 위에서 컨테이너 박스가 떨어지며 순식간에 깔려서 죽어버립니다. 컨테이너 박스 아래로 그 여학생의 피가 선명하게 흘러나오죠.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자귀적인 냄새를 강하게 맡았습니다. 이 여학생이 죽어야 스토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일부러 죽인 것이죠. 세진은 이 사건 이후 또래 집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가출하고 낙태 비용을 벌기 위해 낯선 폭주족 오빠들과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즉, 이 사건은 세진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이끌기 위해 인위적으로, 어쩌면 편의적으로 감독 마음대로 발생시켜버린 것이죠. 지상 1층에서 청소년 폭력과 일탈에 대한 고민이 멈춰버린 것과 사건이 이토록 손쉽게 자귀적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은 필연적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소재와 주제에 대한 감독의 고민의 깊이를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 직관적으로 체험하고 느낍니다. 비밀의 정원은 성폭력이란 민감한 주제로 만들었지만 가해자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여느 성폭력 주제를 다룬 영화처럼 성폭력 장면이 과거 회상씬으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완 감독이 같은 주제로 만들었다면 성폭력범은 물론이고 성폭력 장면도 적나라하게 공들여 묘사되었겠죠. 비밀의 정원의 박선주 감독님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담담하면서도 섬세하게 묘사되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이야기는 관객들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가 좋았던 이유는 그동안의 뻔한 성폭행 서사들의 선정성을 피해갔다는 것이죠. 성폭행 장면을 조금이라도 묘사했다면 영화는 포르노와 다를 바 없어졌을 것입니다. 영화에서 성폭력 장면은 어떤 식으로든 묘사되면 안 됩니다. 보여지는 순간 우리는 공범자가 되어 성폭력을 즐기고 있을 테니까요. 무엇보다 그런 영화들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폭력일 뿐입니다. 어른들은 몰라요는 뮤직비디오처럼 보이기도 해요. 세진이가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마다 감각적인 힙합 음악이 흘러나오고 카메라는 역동적으로 인물의 바로 뒤편에서 따라붙으며 찍습니다. 광고나 뮤직비디오의 감성이 진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장면들은 이 영화를 광고나 뮤직비디오처럼 보이게끔 만들죠. 광고와 뮤직비디오의 공통점은 즉흥적이고 감각적이며 자극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완 감독의 영화가 왜 이 두 매체를 노골적으로 모방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자극 너머에 생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치명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완 감독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박화영의 대다수 씬들은 과거 해상 씬으로 되어 있고 간간히 현재 씬이 10분의 1 정도 분량으로 나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과거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틀로 양옆이 잘려 있어 답답하게 느껴지며 칙칙한 질감으로 표현되었고 현재는 풀스크린으로 해방감을 주며 비교적 쨍한 색감으로 표현됩니다. 무엇보다 과거의 박하영은
저돌적이고 패기 넘쳤다면 현재의 박화영은 교도소에서 자숙하고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눈의 도끼가 사라지고 말끔하게 온순해진 모습입니다. 만약 현재 씬 없이 과거 씬만 있었더라면 박화영은 어떠한 긍정적 평가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양아치들의 일탈 다큐, 범죄 현장 루포 기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테니까요. 현재의 성찰하는, 뉘우치고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박화영이 보여지기에 과거의 박화영의 모습조차도 우리는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박화영은 먼저 엄마를 찾아갑니다. 엄마는 박화영에게 편의점 라면을 사주고 10,000원짜리를 일일이 세어서 건네주며 이걸로 퉁치자. 너한테 가족은 그러라고 있는 건데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떠나려는 엄마를 보며 박화영은 엄마도 엄마 같은 엄마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엄마는 그래 그럴게. 얘 잘 먹고 잘 살아. 퉁명스럽게 말하며 엄마는 사라집니다. 박화영의 눈가는 촉촉해졌습니다. 엄마와 박화영의 과거가 어떠했을지 이 장면만으로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죠. 박화영이 왜 그토록 엄마 집에 찾아가 칼부림까지 하면서 돈을 뜯어내려 했는지도 이 현재 씬을 통해 납득이 갑니다. 부모에게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한 박화영은 친구들에게 사랑을 갈구합니다. 엄마를 만난 후 박화영은 자신의 절친이라 여겼던 은미정을 고깃집에서 만나죠. 은미정은 자신이 살이 쪄서 촬영장에서 원피스가 안 맞는다고 살 빼야 한다는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머릿결을 보호해주는 제품도 머리에 바릅니다. 이런 은미정을 박화영은 해벌레 웃으며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봅니다. 마치 엄마가 밥 먹는 자식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만 같아요. 은미정이 박화영 보고 왜 자꾸 웃어? 라고 묻자 박화영은 너 만나니까 좋아서 그래 라고 웃으며 답합니다. 그러자 은미정은 내가 좀 그렇지? 라고 답합니다. 이제 둘은 택시를 기다리고 있어요. 박화영은 가슴 깊이 머금었던 어떤 말을 꺼내려는 듯 한참을 망설이다가 우리 옛날 때 막 엄마 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묻습니다. 은미정은 엄마? 무슨 엄마? 우리 엄마 잘 지내. 엄마는 무슨 엄마? 라고 답합니다. 박화영은 가출 청소년 패밀리에서 엄마 역할을 도맡아 했었습니다. 빨래, 청소, 밥까지 온갖 뒤치다거리는 박화영의 몫이었죠. 엄마가 없는 박화영이 엄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박화영이 감옥에 대신 갔던 이유도 은미정이 중년 아저씨에게 모텔에서 강간당할 뻔하자 박화영이 도와주다가 도리어 강간을 당해버리고 이 모습을 본 영재가 흥분해서 아저씨를 때려 죽이고 도망쳤는데 이를 박화영이 자신은 엄마니까 모두 뒤집어 썼던 것입니다. 박화영은 끝까지 은미정에게 심지어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영재에게도 엄마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은미정은 이런 과거의 일을 마치 잊어버린 사람처럼 은인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박화영은 서운했을 것입니다. 은미정이 택시를 타기 전에 엄마라고 한 번만 불러주었어도 박화영의 감옥에서의 지난 세월들은 그 한마디로 보상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박화영은 멀어져가는 은미정의 택시를 촉촉해진 눈시울로 바라봅니다. 어쩌면 이 눈빛은 아까 엄마를 바라봤던 눈빛과 오버랩되는 것도 같습니다. 엄마가 떠나갔을 때와는 달리 자신의 친구라 여겼던 은미정마저 그렇게 떠나는 걸 보면서 박화영은 깊은 배신감과 덧없음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박화영에게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화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이완 감독은 마지막 씬을 추가합니다. 가출 청소년으로 보이는 2명의 아이들에게 박화영은 라면을 맛있게 끓여줍니다. 박화영은 졸라 맛있지? 니들은 나 없으면 어쩔 뻔 봤냐? 라고 통쾌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박화영이 머리를 긁적이며 가발을 벗고 웃으며
영화는 끝납니다. 박하영은 그런 일을 겪고도 다시 엄마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박하영은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죠. 어른들은 몰라요에서 세진은 얼핏 보기에 해맑아 보입니다. 지능이 모자라 보일 정도로 말이 짧고 순수해 보입니다. 스케이트보드도 잘 탑니다. 훔씬 두들겨 맞아도 씩 웃습니다. 세진의 일탈과 방황과 똘끼가 깊이를 획득하는 지점은 그녀의 긍정성이 아니라 부정성 때문입니다. 세진은 자신의 팔목을 커터칼로 피가 나도록 긁습니다. 새빨갛게 핍실갑된 자해의 상처를 스크린으로 바라보는 건 끔찍한 경험이죠. 세진은 겉으론 해맑아 보이지만 썩어가고 아파하며 신음하는 깊은 곳의 우울과 불안과 아픔과 트라우마를 팔을 긋는 것으로 표출합니다. 세준이 가출했다가 다시 동생을 만났을 때 세진은 말하죠. 힘들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아프지? 앞으로 더 아파질 거야. 괴롭지? 앞으로 더 괴로워질 거야. 이 대사는 이렇게 무수한 동의어로 변주되고 확장되어 가슴속에 얼얼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세진의 이야기가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박하영의 이야기가 가볍지만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이런 무거움과 진지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이환 감독이 그토록 관음적 시선으로 카메라를 아이들에게 집요하게 들이대고 관찰하는지 의아합니다. 앞에서 충분히 서술한 이유들로 인해 저는 카메라의 시선이 불편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룰 수 있지 않았을까? 보여주기보다는 보여주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세련되기보다는 투박하고 정제되기보다는 분출하는 이완 감독의 영화들은 청춘을 날 것 그대로 담아내는 것처럼 보이나 그 날 것들이 관객에게 의도대로 전달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다른 방식의 재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완 감독의 세 번째 영화를 기대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쓴 이완 감독님의 어른들은 몰라요와 박하영에 대한 후기이자 에세이이자 평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